서울의 크리스마스 이브는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짜인 화려한 그림 같았지만 태형 빌딩 100층이라는 까마득한 높이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다. 강도진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진 투명한 강화 유리벽 앞에 묵묵히 서 있었고 거대하고 고독한 그의 그림자가 유리 표면에 희미하게 비치며 이 화려한 빛의 도시를 떠도는 유령처럼 보였다. 한국 최대 재벌 그룹 중 하나인 태영의 젊은 회장에게 있어 이 명절은 가족의 단란함이나 환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권력과 부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자신과 사람들의 온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이정표일 뿐이었다. 광활한 집무실에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전화벨 소리가 집요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도지는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생각도 발신인을 확인할 의지도 전혀 없었다. 그것은 사업 파트너들이 건네는 상투적인 안부 인사거나 그가 쥐고 있는 막대한 자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친척들이 보내는 가식적인 탐색전일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흙단으로 만든 매끄러운 책상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그곳에는 오늘 밤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검토하려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깊은 눈매에 붉게 맺힌 핏바른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이 위험 수위로 치닫기 시작한 이후 몇 달 동안 그를 괴롭혀온 만성적인 불면증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저 아래 세상은 흥겨운 음악과 호화로운 파티로 들썩이고 있었지만 이 마천루의 꼭대기층은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희미하게 감도는 침향 냄새만이 공간을 지배하며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도지는 가죽 의자에 앉아 터질 듯이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건조한 재무 보고서의 숫자들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의 의식은 자꾸만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으로 표류했다. 15년 전 크리스마스 밤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탐욕스러운 하이에나 같은 친척들 사이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나약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었다. 그때 집무실 정문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도지는 미간을 찌푸렸는데 오늘 밤은 비서실장이든 보안팀이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청소 카트가 쭈뼛거리며 들어왔고 그 뒤로 헐렁한 회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용역업체에 새로 들어온 한여름이었고 할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남동생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3배나 높은 수당을 주는 크리스마스 심야 근무를 자청한 터였다.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며 앉아있는 전설적인 회장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여름은 황급히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 삭막한 사무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맑고 진실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 스케줄상 지금 시간이 회장실이 비어있는 시간이라고 전달받았으며 결코 그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간절하게 설명했다. 도지는 문가에 위축되어 서 있는 작고 초라한 여자를 향해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자신이 설정해둔 완벽한 고독의 방정식에 끼어든 불청객을 평가하듯 훑어보았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쳐 다시 평온을 되찾으려 했으나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끼고는 멈칫했다. 평소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질책하던 것과 달리 도지는 피로한 손짓으로 그녀에게 계속 일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절대 정숙을 유지하라는 무언의 경고를 덧붙였다.
여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카트를 구석으로 조용히 밀고 가서 높은 책장의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온 신경을 집중했다. 일을 하면서도 그녀는 자꾸만 서류 더미에 파묻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건물의 주인에게 눈길이 갔는데 그에게서 다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한 깊은 고독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겉모습과 값비싼 정장 뒤에 가려진 인간 강도진이 마치 폭풍우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등불처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라 있음을 직감했다. 넓은 방 안에는 도진이 서류를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여름이 걸레질하는 마찰음만이 섞여 크리스마스 밤에 기묘한 이중주를 만들어내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여름이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책상 근처로 다가갔을 때 비서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도시락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산의 진미가 담긴 호화로운 도시락이었지만 주인이 몇 시간째 거들떠보지도 않아 책상 한 구석에 방치된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집에서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 끓여놓고 온 소박하지만 따뜻한 국냄비가 떠오르면서 이 고독한 재벌과의 묘한 대비를 느꼈다. 도지는 여름의 시선이 자신의 식은 도시락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음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나 아부가 아닌 순수한 연민을 일궈냈다. 그는 그 동정 어린 시선에 모욕감을 느꼈고 수만 명 위에 군림하는 자의 자존심이 발동해 쓸데없는 관심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싶어졌다. 그는 낮게 깔린 위협적인 목소리로 청소 업무의 회장의 식사를 감시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느냐고 차갑게 쏘아붙이며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름은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뒷걸음질 치거나 겁을 먹는 대신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어 전혀 다른 두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균열을 냈다. 자신은 비록 보잘것없는 청소부에 불과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그 누구도 크리스마스 밤을 빈속과 차가운 마음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소박한 말들은 도진의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오는 바늘처럼 날카로웠고 그는 자신을 존중하면서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대하는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여름은 이어서 따뜻한 밥 한 끼가 주는 위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도진이 권력의 질주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가치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지배했고 도진은 눈앞에 기묘한 여자를 응시하며 그 맑은 눈동자 뒤에 숨겨진 계산이나 가식을 찾아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일 것이 분명한 이 작은 여자가 어떻게 자신 같은 거물 앞에서 이토록 따뜻하고 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지 의아해졌다. 이성적으로는 낯선 타인과의 접촉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의 온기에 대한 막연한 갈망과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녀가 도대체 왜 자신의 일에 참견하는지 물었고 그 질문에는 색다른 대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여름은 네온사인의 화려함과는 다르지만 난로의 불꽃처럼 은은하고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고 이날은 혼자가 아니라 나누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직원의 본분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당할 수도 있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가장 무모한 제안을 꺼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했는데 그것은
화려한 만찬이 아니라 할머니가 끓인 김치찌개와 소박한 반찬뿐인 식탁이었다. 그 제안은 공허한 허공에 맴돌았고 너무나 순수하고 진심이 담겨 있어 도진에게는 마치 잔혹한 현실 속의 동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도진은 메마르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리며 이 여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룹 회장이 가난한 노동자의 식탁에 앉을 것이라고 믿는 천진난만한 사람인지 자문했다. 그는 이 무의미한 대화를 끝내기 위해 익숙한 독설로 거절하려 했으나 그녀의 눈에 담긴 희망 어린 기다림을 보자 목구멍에서 가시 돋친 말들이 턱 막혀버렸다. 값비싼 가구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주인을 기다리는 자신의 텅 빈 펜트하우스와 방금 그녀가 묘사한 따뜻한 가족의 저녁 식사가 머릿속에서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고독한 심연 속에서 솟아오른 강렬한 충동이 그에게 이 숨막히는 유리 감옥을 벗어나 평범한 사람들의 공기를 마셔보라고 속삭였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굳어있던 몸을 풀고 여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고 그녀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도지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와 같은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호기심과 흥미로움이 섞인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정말 그 초대가 진심인지 확인하듯 다시 물었고 자신은 식성에 있어 매우 까다롭고 불평이 많은 손님일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다. 여름은 심장이 튀어나올 듯 긴장했지만 꿋꿋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할머니가 세상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신다며 소박한 음식이라도 분명 만족하실 거라고 확신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인 결정이 순식간에 내려졌고 그는 옷걸이에 걸린 검은색 롱코트를 꺼내 입으며 특유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여름에게 앞장서라고 말하며 만약 저녁 식사가 그녀의 호언장담만큼 훌륭하지 않다면 그 대가로 이번 달 월급을 차감하겠다고 농담 섞인 위협을 던졌다. 여름은 회장이 정말로 초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넓은 집무실의 어둠을 밝혔다. 그녀는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겨 복도로 카트를 밀고 나갔고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가 자신의 작은 세상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함께 몸을 실었고 좁은 공간 안에서 도진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여름의 옷에 벤세제 냄새가 섞이며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전자식 계기판의 숫자가 100에서 1을 향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전혀 다른 두 세계의 사람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운명의 교차점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건물 밖에는 한방눈이 쏟아져 서울의 거리를 하얗게 덮기 시작했고 이는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격동의 사건들과 예상치 못한 반전들을 예고하는 듯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저녁 식사 초대가 아니라 강도진이 고독한 요새에서 걸어나와 잃어버린 감정의 조각들을 찾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태영그룹의 본사 로비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리에서 낡은 주황색 택시 한 대를 잡아탔고 이는 도진에게 있어 수년 만에 처음 겪는 낯선 경험이었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고급 정장 차림의 남자와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진은 짐짓 모른 척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있는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과 이 기묘한 일탈이 가져다줄 미지의 결말에 대한 호기심이 뒤엉켜 복잡한 심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택시는 서울의 화려한 중심가를 벗어나 가파른 언덕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성북동의 낡은 주택가로 진입했는데 이곳은 도진이 평소 차창 밖으로만 스쳐 지나갔던 풍경이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힘겹게 올라간 택시가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멈춰 서자 여름은 기사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요금을 지불하려 지갑을 꺼냈다. 도지는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내밀어 결제를 마쳤고 여름이 당황해하며 만류하려 했지만 그는 단지 배가 고프니 서두르자고 짧게 말하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서운 칼바람이 두 사람을 덮쳤고 도지는 눈앞에 펼쳐진 가파른 계단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낡은 집들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이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이었지만 그 불빛들이 비추는 현실은 100층 펜트하우스의 안락함과는 정반대인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었다. 여름은 미끄러운 눈길을 익숙하게 오르며 도진에게 발밑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왜소해 보였지만 이 거친 삶의 터전을 지탱해온 단단함이 느껴졌다.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계단을 오른 끝에 그들은 칠이 벗겨진 파란색 대문 앞에 도착했고 여름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도진에게 누추하지만 편하게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좁은 현관 너머로 구수한 찌개 냄새와 훈훈한 온기가 훅 끼쳐와 차가웠던 도진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집안은 좁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벽지 곳곳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그림들이 붙어 있어 이곳이 사랑으로 채워진 공간임을 짐작하게 했다. 거실 겸 부엌으로 쓰이는 공간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여름은 신발을 벗으며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고 오늘 회사에서 아주 높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잘 챙겨주시는 직장 상사분을 모시고 왔다고 소개했다. 도지는 여름이 자신의 정체를 숨겨주기 위해 순발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배려심을 느끼며 노인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도진이 서 있는 방향을 정확히 짚어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누추한 곳까지 와주어서 고맙다며 거친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도진은 잠시 주저하다가 다가와 그 손을 맞잡았는데 노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이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 한구석을 찌릿하게 자극했다. 그때 방 안쪽에서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튀어나와 낯선 아저씨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누나의 뒤로 숨어버렸다. 여름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겉옷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더니 능숙한 솜씨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낡은 양은 냄비에 불을 켜고 저녁 준비를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도지는 방석을 깔고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는데 가구들은 낡았지만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텔레비전 위에는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이 좁은 공간이 주는 아늑함에 묘하게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는데 그것은 수백 평의 저택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 사는 냄새였다. 잠시 후 작은 교자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와 두툼하게 말아낸 계란말이, 그리고 콩나물 무침과 김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졌다. 여름은 밥그릇에 고봉밥을 퍼서 도진의 앞에 놓아주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드시라고 수줍게 권했다. 도진은 수저를 들고 붉은 국물이 보글거리는 찌개를 내려다 보았는데 그 소박한 비주얼이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혀끝을 감돌며 목을 타고 넘어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 도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국물에 적셔 먹기 시작했고 짭조름한 김치와 고소한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그 맛은 그가 그동안 먹어온 호텔의 고급 요리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도지는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숟가락을 움직였고 따뜻한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가슴 속에 뚫려 있던 차가운 구멍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여름과 그녀의 동생은 그런 도진의 모습을 보며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으로도 손님이 맛있게 먹고 있음을 짐작하고 흐뭇해했다. 도진은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우고 여름이 건네주는 물 한 잔을 마신 뒤에야 자신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허기져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귤이 담긴 접시를 내밀며 젊은 사람이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요즘 세상에 밥심으로 버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덕담을 건넸다. 도지는 과일 껍질을 까며 노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이 태영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직장인 강 과장이 된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둘러싼 위협과 음모, 그리고 끝없는 경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이 작은 평화 속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여름은 그를 배웅하기 위해 외투를 걸치고 함께 대문 밖으로 나섰는데 눈은 이미 그쳐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켜진 골목길을 말없이 걸어 내려왔고 도진의 구두 굽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택시를 잡을 수 있는 큰 길가에 다다르자 도진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고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여름의 얼굴이 주황색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다 멈칫하고는 대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오늘 저녁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만찬이었다고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다. 여름은 뜻밖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도지는 멀어지는 그녀를 뒤로하고 다시 차가운 도시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택시에 몸을 실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100층의 호화로운 사무실에는 없었던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따스했던 온기가 채가 시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 태영그룹 본사의 100층 집무실은 다시금 냉혹한 전장으로 변해 있었고 강도진은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낡은 주택에서 느꼈던 사람 냄새와 위로의 감정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그의 눈앞에는 다시금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서류들과 차가운 모니터, 화면만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도진의 눈빛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는데 지난밤에 그 짧은 일탈이 메말라 있던 그의 내면에 작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막 보고된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발견된 미세한 균열들이 그의 예리한 직감을 자극하며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의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박상철 전무가 수행비서들을 대동하고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특유의 거만하고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도진의 오촌 당숙이자 그룹 내에서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그는 격식 따위는 무시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도진을 향해 도발적인 시선을 던졌다. 박 전무는 이번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이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핑계로 도진의 경영 능력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요구해왔고 도진이 신중론을 펼칠 때마다 그것을 무능함으로 포장하여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도진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박 전무를 응시하며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해외 법인과의 계약을 서두를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해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박 전무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고 그는 도진이 무언가 눈치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았으나 이내 너터루슴을 터뜨리며 상황을 무마하려 들었다. 그는 도진에게 너무 꼼꼼한 것도 병이라며 회장은 큰 그림만 보고 세부적인 실무는 밑에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말로 교묘하게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시도했다. 도진은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듯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며 박 전무에게 나가보라는 무언의 축객령을 내렸지만 그가 나간 뒤에도 방 안에는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다. 같은 시각 지하 2층의 용역 직원 휴게실에서 한여름은 뻐근한 어깨를 주무르며 작업복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어젯밤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대접한 소박한 밥상을 그토록 맛있게 먹어주던 강 과장이라는 남자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고 그가 보여준 정중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도 없이 관리 반장의 호출이 떨어졌고 오늘은 특별히 임원 회의실 구역의 청소를 맡아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 보안 문제로 정규직 청소원들이 담당하는 곳이었지만 연말 휴가로 인원이 부족해 임시직인 그녀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이었고 이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운명의 전환점이 될 예정이었다. 여름은 카트를 밀고 임원들이 사용하는 30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공기부터가 달랐으며 복도에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나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회의실들의 문을 하나씩 열고 들어가 널브러진 컵들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는데 곳곳에서 풍기는 진한 담배 냄새와 알코올 향이 이곳에서 오갔을 은밀한 거래들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며 이 화려한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같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땀방울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박상철 전무가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곳은 유난히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여름이 대회의실 구석에 놓인 육중한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들어 올리던 순간 바닥에 흩어져 있는 찢겨진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파쇄기를 거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급하게 손으로 찢어버린 듯한 거친 단면의 종이들이었고 보통 청소부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 조각들 사이에서 그녀는 익숙한 법률 용어 하나를 발견했다. 특수목적법인 SPC이라는 단어와 자금우회라는 글자가 적힌 조각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본능적인 호기심이 발동해 작업을 멈추었다. 그녀는 한때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할 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나 가세가 기울어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 속에 있던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바닥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단순히 잘못 인쇄된 문서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법적 지식과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조각들을 대충 맞추어 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는데 그곳에는 태영그룹의 자금을 유령회사로 빼돌리기 위한 이중 계약서의 초안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서였고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여름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이 조각들을 다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모른 척해야 한다고 이성이 경고했지만 그녀의 양심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득 어젯밤 만났던 강 과장이 떠올랐는데 그가 태영그룹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비리가 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처럼 성실해 보이는 직원들이 가장 먼저 고통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묘한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종이 조각들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고 이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오자 여름은 화들짝 놀라며 흩어진 쓰레기들을 급히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 도구를 챙겨들었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 한 명이 들어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는데 그녀는 태연하게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인사를 건네는 기지를 발휘했다. 보안 요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늦었으니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라고 재촉했고 여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을 느끼며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는 것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여름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가져온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테이프로 이어붙이는 작업에 몰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박상철 전무의 이름이 적힌 페이퍼 컴퍼니가 그룹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려는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법학도 시절 배웠던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회전하며 이 문서가 가진 법적 효력과 파괴력을 분석해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현 회장인 강도진을 궁지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쿠데타의 설계도나 다름없었다. 여름은 완성된 문서를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일개 청소부인 자신이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자신의 신분이 너무나 미약했고 자칫하면 오히려 증거절도로 몰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시금 강 과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어쩌면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비록 평범한 과장일지라도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테니 이 정보를 그에게 전달하면 올바른 경로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태영그룹 직원이라는 사실뿐 연락처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음 청소 시간에 우연을 가장해 그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고 이 위험한 문서를 낡은 법학 서적 사이에 끼워 안전하게 숨겼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작은 방은 거대한 폭풍우를 앞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이 진실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의를 외면하지 않기로 한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다. 다음 날 저녁 출근한 여름은 평소보다 더욱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직원들이 오가는 로비와 복도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청소 구역을 이동할 때마다 혹시라도 강 과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두리번거렸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를 찾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었다. 그러다 100층 회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선임 여사님이 몸살로 결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관리 반장이 대타를 찾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다. 여름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저없이 손을 들어 자신이 하겠다고 자원했고 반장은 그녀의 성실함을 믿고 허락했다. 다시 10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름은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회장실에 가면 강 과장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회장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탐색해 볼 생각이었다. 그녀는 강 과장이 회장 본인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회사를 구하고 싶은 순수한 열정 하나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셈이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 끝에 서 있는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비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가 카트를 밀고 다가가자 경호원들은 익숙한 얼굴이 아님을 확인하고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반장의 지시를 받은 대타라고 침착하게 설명했다. 무전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호원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압도적인 공간인 회장실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넓은 책상 위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지만 오늘은 도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고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저녁 9시 지하 주차장 B3구역. 누구를 위한 메시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그것이 은밀한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여름은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는데 혹시 이것이 박 전무 일당의 접선 장소는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녀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무언가에 홀린 듯 엘리베이터 버튼을 지하 3층으로 눌렀고 이는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중심부로 이끄는 결정적인 행동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주차장은 스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죽여 기다렸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와 구석진 곳에 멈춰 섰고 차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내렸는데 그는 다름 아닌 박상철 전무였다. 그리고 반대편 기둥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거리가 멀어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매우 은밀하고 긴박해 보였다. 여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 했으나 낡은 휴대폰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한 주차장에 크게 울려 퍼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가 숨어 있는 기둥 쪽으로 향했고 여름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거기 누구냐? 박 전무의 고함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울렸고 경호원들이 그녀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여름은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청소 카트도 버려둔 채 반대편 출구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고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다. 다행히 로비층에 도착해 사람들 틈에 섞여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제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주차장에서의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한여름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골라야 했다. 심장은 여전히 귓가에서 쿵쿵거리며 요동치고 있었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셔츠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구겨진 채 밝혀 있던 테이프로 이어붙인 그 문제의 문서들을 다시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부패한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예리한 메스이자 자신과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단번에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기도 했다. 그녀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 모든 것을 잊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법학도 시절 가슴에 새겼던 정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하던 여름은 결국 이 위험한 진실을 침묵 속에 묻어두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박상철 전무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깔린 회사 내에서 누구를 믿고 이 자료를 건네야 할지가 가장 큰 난관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며칠 전 자신의 집에서 따뜻한 밥당 끼를 나누었던 강 과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처럼 선량하고 성실해 보이는 중간 관리자가 이 거대한 횡령 사건에 휘말린다면 그 역시 파리 목숨처럼 쉽게 제거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결국 여름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처럼 이 자료를 태영그룹의 정점인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얼굴조차 모르는 구름 위의 존재였지만 그가 회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영자라면 이 내부 고발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문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법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낸 별도의 메모를 작성하여 노란색 서류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회장실에 잠입하여 이 봉투를 전달하겠다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무모하고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회사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박상철 전무 측에서 주차장 침입자를 찾기 위해 보안팀을 대대적으로 가동했기 때문이었다. 여름은 청소 카트를 미는 손에 힘을 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복도를 지나는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졸아드는 것만 같았다. 다행히 그녀는 아직 100층 청소 담당자의 대타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합법적으로 최상층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100층에 도착하자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CCTV의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해둔 동선을 따라 회장실로 향했다. 집무실 안은 비어 있었고 정막만이 감도는 그 공간은 마치 폭풍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여름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어 강도진 회장의 책상 위 가장 눈에 잘 띄는 결제 서류 더미 사이에 신속하게 끼워 넣었다. 봉투 겉면에는 태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라는 문구를 정갈한 글씨체로 적어 놓아 그 절박함을 표현했다. 임무를 마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빠르게 방을 빠져나와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도 청소에 열중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잠시 후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강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노란 봉투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집무실은 철저한 통제 구역이었기에 비서실을 거치지 않은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보안상의 심각한 허점을 의미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집어들어 봉인을 뜯었고 그 안에서 나온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문서 조각들과 빽빽하게 적힌 자필 메모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나 협박 편지라고 생각했던 그의 표정은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경악과 충격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갔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박상철 전무의 횡령과
배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 즉 스모킹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첨부된 메모였는데 복잡한 회계 장부와 이면 계약서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하여 박 전무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다. 도지는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보안 팀장을 호출하려다 멈칫하고는 대신 자신의 컴퓨터로 집무실 내부의 CCTV 녹화 영상을 직접 검색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봉투를 놓고 가는 사람의 정체를 확인한 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화면 속의 인물은 정장 차림의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니라 며칠 전 자신의 텅 빈 위장을 따뜻한 김치찌개로 채워주었던 청소부 한여름이었다. 헐렁한 회색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밀던 그 작고 여린 여자가 이토록 치밀하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엄청난 반전으로 다가왔다. 그는 즉시 인사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한여름의 인적 사항을 조회했고 그녀가 명문대 법대 수석 입학자였으나 가정 형편으로 중퇴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화면 속의 여름을 응시했는데 그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이제는 강렬한 흥미와 인재에 대한 욕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회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의감과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다. 지금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그녀야말로 신이 자신에게 보내준 유일한 아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녀가 알고 있는 강 과장이라는 페르소나를 이용해 그녀의 진심을 조금 더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박상철 전무는 주차장에서 놓친 침입자가 내부 직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회사 전체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다. 그는 보안팀에게 최근 며칠간 야근을 했거나 평소와 다른 동선을 보인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특히 비정규직 청소원들과 경비원들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여름은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나누는 흉흉한 소문을 들으며 불안에 떨었고 자신이 남긴 지문이나 흔적이 발각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그녀는 자신이 던진 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실감하며 거대한 권력 앞에 선 개인의 무력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지는 100층이 아닌 직원 도서관의 구석진 서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던 여름을 조용히 찾아갔다. 그는 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매를 걷어올린 편안한 차림에 강 과장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하며 그녀의 뒤로 다가갔다. 여름은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를 발견하자마자 반가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을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마치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전우를 만난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도지는 그 순수한 반응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녀에게 안색이 창백해 보인다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느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여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그에게 자신이 회장실에 중요한 문서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강 과장이 회장의 최측근은 아니더라도 본사 직원이니 혹시 회장이 그 문서를 읽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도지는 그녀가
자신을 여전히 힘없는 과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여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은 비록 청소부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에 회사의 부도로 실직한 뒤 가정이 무너졌던 아픈 기억을 이야기하며 태영그룹의 수많은 직원과 그 가족들이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강인했고 도지는 그녀가 가진 내면의 힘이 자신이 가진 100층 높이의 권력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도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그 문서는 안전하게 회장의 손에 들어갔으며 회장이 그 내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회사 내에서 보고 듣는 모든 이상 징후들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회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이 있다며 그녀가 수집한 정보가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여름은 자신의 작은 힘이 정의를 구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연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대화는 도서관 입구에 나타난 보안 요원들의 그림자에 의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박 전무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구역별로 직원들을 신문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서가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지는 본능적으로 여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책장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몸을 피했고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도지는 여름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보안 요원들이 서가 앞을 지나치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들은 청소부 주제에 감히 전무님의 사업에 끼어든 쥐새끼를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여름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지만 도진의 따뜻한 체온과 단단한 팔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요원들이 사라지고 난 뒤 도진은 여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진은 집무실로 돌아와 여름이 작성한 메모를 다시 한번 정독하며 본격적인 반격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세에 몰린 피해자가 아니었으며 한여름이라는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사냥꾼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는 박상철 전무가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를 자멸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청소부 한여름이 있었다. 이제 두 세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태영그룹의 1층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긴장된 침묵이 공존하는 기묘한 공간이었는데 최근 회사 내부를 강타한 구조조정과 감사 소문 때문에 직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한여름은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지우기 위해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도서관에서 강 과장과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건넨 문서가 회장에게 무사히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강 과장이 말한 대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닦으며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훔쳤는데 낡은 유니폼은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박상철 전무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은 며칠째 계속된 불면과 분노로 인해 붉게 상기되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가다가 여름이 닦아놓은 물기에 구두가 살짝 미끄러지자 멈춰 섰고 자신의 불쾌한 기분을 풀 대상을 찾았다는 듯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박 전무는 다짜고짜 여름의 어깨를 구두발로 툭툭 치며 아침부터 재수없게 길을 막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지나가던 직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여름은 당황하여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박 전무에게 그녀의 사과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었다. 박 전무는 여름의 유니폼에 달린 명찰을 거칠게 낚아채며 너 같은 하찮은 것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회사가 이 모양이 꼴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전 주차장에서 놓친 쥐새끼가 생각난 듯 더욱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며 당장 이 여자를 해고하고 보안실로 끌고 가서 신원조회를 다시 하라고 수행원들에게 명령했다. 여름은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는데 억울함보다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어 강 과장과 회장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다. 수행원들이 거칠게 여름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하자 그녀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눈을 질끈 감았고 로비에 모인 수많은 직원은 박 전무의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손 놓으십시오. 로비의 높은 천장을 울리는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소란스럽던 공간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다.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강도진이 서 있었는데 그의 뒤로는 비서실장과 경호 팀장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어 그가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증명하고 있었다. 박 전무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 사람이 다름 아닌 조카이자 회장인 도진임을 확인하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공개적인 장소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도진의 시선은 박 전무가 아닌 공포에 떨고 있는 여름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걸이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수행원들은 감전이라도 된 듯 황급히 여름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여름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친절한 강 과장이었지만 동시에 태영 그룹의 주인인 강도진 회장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혼란스러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자신이 그동안 회장님을 상대로 밥을 먹이고 반말을 섞어가며 대화했다는 사실에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다. 도진은 그런 여름의 상태를 눈치채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박 전무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도진은 박 전무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삼가라며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전무는 새파랗게 어린 조카가 직원들 앞에서 자신에게 면박을 주자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도진의 기세가 워낙 등등하여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도진은 더 이상 박 전무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듯 몸을 돌려 여름에게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리 더없이 부드럽고 다정하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여름에게 따라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여름은 무엇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100층을 향해 초고속으로 상승하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여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배신감보다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과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어울렸다는 현실 자각이 뒤섞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도지는 거울을 통해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살피며 미안한 마음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홀가분함도 느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다시금 그 광활하고 적막한 회장실로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청소부가 아닌 손님으로서의 입장이었다. 도지는 자신의 책상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여름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의 태도에는 권위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며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진심을 알고 싶어 사실대로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여름은 천하의 회장님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도지는 그녀가 건넨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은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며 그녀의 용기와 능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여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제안했는데 지금부터 자신과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는 특별 보좌관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도지는 그녀가 작성한 메모에서 보여준 법적 지식과 논리적인 분석력은 현재 자신의 법무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며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여름은 자신이 고작 청소부일 뿐이라며 주저했지만 도지는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이 중요하다며 그녀에게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도진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부터 100층 집무실은 두 사람만의 비밀 작전 본부로 변모했는데 창밖에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는 동안 그들은 산더미 같은 회계 장부와 씨름했다. 도지는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직원을 배제하고 오직 여름과 단둘이서 박 전무의 횡령 증거를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여름은 법대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복잡하게 얽혀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지분 구조를 도표로 그려가며 설명했고 도지는 그녀의 명쾌한 브리핑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였으며 도지는 그녀가 가진 잠재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목격하며 전율을 느꼈다. 작업이 새벽까지 이어지자 도지는 피곤해하는 여름을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는데 그 소탈한 모습에 여름은 다시 한번 묘한 감동을 받았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잠시 일손을 놓고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서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여름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쓰러진 후 가장이 되어야 했던 사연과 법학 공부를 포기했던 아쉬움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도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 역시 부모님을 잃고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철저히 혼자여야 했던 외로움을 공유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라는 계급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과 미묘한 떨림이 흐르기 시작했다. 도지는 여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고 여름 역시 그의 따뜻한 시선에 얼굴이 붉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이자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이 위험한 동맹이 단순한 업무 파트너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도지는 그녀에게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 그녀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은 회장으로서의 공약이 아니라 남자 강도진의 맹세였다. 다시 업무로 돌아온 그들은 박상철 전무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설정해둔 디데이, 다이가 바로 3일 뒤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 전무는 주주총회에서 도진의 경영 무능을 질타하고 자신이 추천한 허수아비 이사들을 선임하여 회사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여름은 이중 계약서의 허점을 찾아내며 박 전무가 자백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덫을 설계했고, 도지는 그녀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작전명을 100층의 반격으로 정했다.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하듯 서로의 주먹을 맞부딪혔고 그들의 눈은 다가올 결전에 대한 투지로 불타올랐다. 새벽이 밝아오자 도지는 소파에서 쪽잠이 든 여름에게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며 잠시나마 그녀의 편안한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작고 여린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와 차가웠던 겨울을 녹이고 새로운 봄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들은 박 전무라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도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이번 싸움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여름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주주총회를 불과 하루 앞둔 아침, 태영 그룹 본사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는데 박상철 전무가 언론을 통해 강도진 회장의 횡령 의혹을 대대적으로 터뜨렸기 때문이었다. 뉴스 채널마다 도진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허위 사실이 도배되었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자극적인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이것은 박 전무가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피하고 도진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적반하장식의 여론몰이이자 최후의 발악이었다. 도진은 집무실에서 쏟아지는 이사들의 항의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러운 박 전무의 공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 전무는 도진을 고립시키기 위해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본사 건물 내의 모든 외부 용역 직원들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해버렸다. 그는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청소, 경비, 시설 관리 등 건물의 손발이 되어주던 수백 명의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았다. 출근하던 한여름 역시 정문 게이트 앞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고 자신의 사원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했다. 영하의 날씨 속에 쫓겨난 직원들은 회사 앞에서 거세게 항의했지만 박 전무가 고용한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은 그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도지는 CCTV를 통해 정문 앞에 아수라장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박 전무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했다. 그는 즉시 로비로 내려가려 했지만 이사회 감사들이 집무실로 들이닥쳐 업무 정지 명령을 통보하며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그들은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회장의 모든 권한을 동결한다고 선언했고 도지는 사실상 자신의 사무실에 연금된 상태나 다름없게 되어버렸다. 그는 여름과 연락할 방법마저 차단당한 채 고립된 성의 주인이 되어
박 전무가 짜놓은 덫에 걸려든 맹수처럼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회사 밖으로 쫓겨난 여름은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동료 청소원들을 다독이며 근처의 허름한 식당으로 그들을 이끌어 잠시 추위를 피하게 했다. 그녀는 억울하게 해고당한 이 상황에 분노했지만 지금 주저앉아 울고만 있으면 박 전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동료들에게 말했는데, 우리가 비록 힘없는 하청업체 직원이지만 회사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목격자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눈빛은 법학도 시절의 예리함을 되찾았고 흩어져 있는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증거를 찾아내자고 호소했다. 여름의 진심 어린 호소에 처음에는 주저하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동안 일하면서 목격했던 박 전무와 그 측근들의 수상한 행동들을 털어놓았다.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던 김 여사는 박 전무가 통화하며 은밀하게 지시하던 내용을 우연히 엿들었다고 증언했고, 그 내용은 자금 세탁 경로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였다. 또 야간 순찰을 돌던 경비원은 박 전무의 비서가 파쇄기에 갈아버린 문서 뭉치를 몰래 챙겨두었다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었다. 여름은 이 모든 증언과 물증들이 박 전무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퍼즐 조각임을 직감하고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주차 관리실에서 일하다 해고된 박 씨 아저씨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며칠 전 여름이 주차장에서 쫓기던 날에 CCTV 영상을 개인 USB에 백업해 두었다고 했다. 보안 팀장이 원본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평소 여름을 손녀처럼 아끼던 그가 몰래 사본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 천운이었다. 여름은 노트북을 빌려 그 영상을 확인했고, 화면 속에는 박 전무가 브로커에게 검은 돈을 건네는 장면과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박 전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의 현장이었고, 여름은 전율을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여름은 식당 테이블 위에 모아진 증거물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자료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몰두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사처럼 프로페셔널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증거가 박 전무의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를 도표로 만들어 논리적인 완결성을 더했다. 동료들은 평소 싹싹하고 일 잘하던 막내 청소부가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다며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응원했다. 여름은 이 싸움이 강도진 회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짓밟힌 우리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문제는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어떻게 고립된 강도진 회장에게 전달하느냐였는데, 정문은 사설 경비원들에 의해 철통같이 봉쇄되어 있어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름은 건물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보안이 허술한 틈을 찾으려 애썼지만 박 전무가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탓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시설 관리팀에서 일하던 최 기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지하 환기구와 연결된 비상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곳은 도면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오래된 통로로 오직 베테랑 시설 관리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 루트였고, 여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여름은 최 기사의 안내를 받아 건물 뒤편의 낡은 환풍구 입구에 도착했고, 좁고 어두운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어 들어가기가 망설여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품에 안은 USB와 녹음기가 담긴 가방을 꽉 쥐고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는데,
두려움보다는 도진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더 컸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무릎이 까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더럽고 냄새나는 통로를 기어가고 있지만 이 길 끝에는 정의가 기다리고 있음을 굳게 믿었다. 한편 집무실에 갇혀 있던 도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일 주주총회에서 반격할 카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박 전무는 이미 주요 주주들을 매수하고 여론을 장악하여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잦은 사퇴를 종용하며 조롱하고 있었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책상을 내리쳤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문득 여름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바랐고 그녀를 이 위험한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인 것을 후회하며 괴로워했다. 그때 집무실 구석에 있는 임원 전용 화장실에 환풍구 덮개가 덜컹거리더니 희뿌연 먼지와 함께 뚜껑이 열리고 누군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진은 경악하며 그쪽으로 달려갔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기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한여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거미줄이 엉겨붙어 있었지만 그녀가 들어 올린 손에는 승리의 깃발처럼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도진은 달려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고 더러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녀가 무사히 돌아와 준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했다. 여름은 숨을 헐떡이며 가방을 열어 정리된 증거 자료들을 도진에게 보여주었고 이것들은 회사에서 쫓겨난 수많은 투명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물이었다. 도진은 자료들을 훑어보며 박 전무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가 완성되었음을 깨닫고 전율했는데 그것은 그 어떤 로펌이나 탐정도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성과였다. 그는 여름의 퉁퉁 부은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당신이 나를 구했고 우리 회사를 구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여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고 그 말은 도진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같은 시각 박상철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고급 양주를 따르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는데 그는 도진이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제 내일이면 이 거대한 제국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해고한 청소부들과 경비원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오만함이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가 파멸로 향하는 급행열차에 올라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밤이 깊어가고 주주총회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100층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도진과 여름은 마지막 반격을 위한 리허설을 준비했다. 도진은 여름에게 내일 주주총회장의 증인으로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기로 약속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박 전무의 성을 무너뜨릴 진실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고 다가올 아침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태영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장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앉은 박상철 전무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이미 포섭된 이사들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눈엣가시 같은 강도진을 몰아내고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여유만만한 태도로 마이크를 잡았다. 회의 시작 직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강도진 회장이 들어섰는데 그의 모습은 수세에 몰린 패배자가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것은 예상 밖의 인물인 한여름이었는데 그녀는 급하게 준비한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긴장된 표정이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도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장내에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고 박 전무는 청소부 따위를 대동하고 나타난 도진의 기이한 행동에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날렸다. 박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도진을 향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는 도진이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경영난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선동했다. 그는 준비된 조작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현 경영진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 전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도진을 비난하는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오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였다. 도진은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박 전무의 연설을 끝까지 경청한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의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지금부터 보여드릴 진실을 확인하고 나서 해임안에 투표해달라고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전무는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라며 발언을 막으려 했지만 도진은 손짓으로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시켰고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 전무가 지하 주차장의 은밀한 구석에서 브로커에게 검은 돈다발을 건네고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나타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영상 속의 박 전무는 자신의 입으로 비자금 조성 계획과 도진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울 음모를 상세하게 떠들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박 전무는 사색이 되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진은 냉정한 표정으로 다음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도진의 신호에 따라 한여름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자신이 발견한 이중 계약서와 파쇄된 문서들의 복원본을 주주들에게 공개했다. 그녀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학 지식을 바탕으로 박 전무가 만든 SPC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나갔다. 주주들은 낯선 젊은 여성의 명쾌한 브리핑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가 제시한 완벽한 물증 앞에서 박 전무의 거짓말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박 전무는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쳐나와 여름에게 달려들며 감히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고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도진이 순식간에 앞을 가로막아 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고 박 전무는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볼품없는 꼴을 보이고 말았다. 도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청소부들과 직원들이 바로 이 회사를 지탱하는 진짜 주인들이라고 일갈했다. 그 순간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도진이 미리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박상철 전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박 전무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은 억울하다며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주주와 임원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 뒤였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도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진은 그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뿐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고 정의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박 전무가 사라진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으나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강도진 회장의 연임과 경영권 방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번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부당하게 해고된 모든 용역 직원들을 즉시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파격적인 발표에 회의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구석에 서 있던 여름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도진을 바라보았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텅 빈 대강당에 단둘이 남게 된 도진과 여름은 긴장이 풀리며 서로를 마주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은 여름에게 다가가 고생 많았다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여름은 회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활짝 웃어 보였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고 있었으며 이 승리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임을 확인했다. 창밖에는 맑게 갠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태영그룹의 백층은 더 이상 고독한 성이 아닌 희망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웠던 바람이 훈훈한 봄 기운으로 변하듯 태영그룹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것은 단순히 경영진의 교체를 넘어선 기업 문화의 근본적인 혁신이었다. 박상철 전무의 구속 이후 강도진 회장은 약속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모든 용역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그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제 태영 빌딩의 로비에서는 청소부나 경비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투명 인간처럼 지나가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들은 회사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직원들과 밝게 인사를 나누었다. 도지는 100층이라는 물리적인 높이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마음의 문턱을 낮추어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했고 더 이상 고립된 제왕이 아닌 존경받는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었다. 한여름의 인생 또한 드라마틱한 반전을 맞이했는데 그녀는 도진의 전폭적인 지원을 정중히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복학 시험을 준비하여 당당하게 법대 장학생으로 학교에 돌아갔다. 그녀는 낮에는 치열하게 법학을 공부하고 주말에는 태영그룹 법무팀의 인턴으로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예비 법조인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회장님을 구한 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그녀는 우쭐해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가끔 복도에서 도진과 마주칠 때면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피해 은밀하고도 애정어린 눈빛을 교환하곤 했는데 그것은 그들만이 공유하는 짜릿한 비밀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고 서울의 거리는 1년 전 그날처럼 화려한 조명과 캐럴 소리로 가득 차 설렘을 더하고 있었다. 도진은 퇴근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리자마자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칼퇴근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챙겨 입으며 창밖의 야경을 잠시 내려다보았는데 1년 전 춥고 외로웠던 그 풍경이 이제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불빛의 바다로 보인다는 사실의 감회가 새로웠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벨벳 상자를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고 설레는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섰는데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회사 정문 앞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도지는 로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여름을 발견하고 환한 미소로 다가가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은 1년 전처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성북동의 그 낡고 가파른 언덕길을 향해 차를 몰았는데 이는 두 사람 모두가 원했던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데이트 코스였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들이 그들을 반겨주었고 도지는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여름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대문 앞의 가로등은 여전히 깜빡거렸지만 그 불빛 아래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와 함께 할머니와 남동생이 반갑게 뛰어나와 그들을 맞이했고 좁은 거실은 순식간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난 1년 동안 도지는 틈만 나면 이곳을 찾아와 밥을 먹고 아이와 놀아주며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환대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할머니는 사위 사랑은 장모라며 큼직한 닭다리를 뜯어 도진의 밥그릇에 올려주었고 동생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며 도진에게 자랑하기 바빴다. 도진은 이 소란스럽고 북적이는 저녁 식탁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실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둘러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는데 도지는 눈을 감고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잠시 후 도지는 여름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며 눈짓을 보냈고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빨랫줄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100층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소박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고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들이 그 풍경을 몽환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도지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여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었는지를 되새겼다. 여름씨, 도진이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자 여름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 서울의 야경과 도진의 모습이 함께 담겼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벨벳 상자를 꺼내어 그녀의 앞에 내밀었고 상자가 열리자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름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가렸고 도지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1년 전 오늘 당신이 건넨 밥 한 끼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따뜻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며 이제는 내가 당신의 평생을 지키는 든든한 지붕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도진의 담백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청혼의 여름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도진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손은 뜨겁게 맞잡혀 있었다. 그는 여름을 품에 안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 위로 축복처럼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며 세상을 온통 순백색으로 물들였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깨끗하고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도지는 여름을 아는 채 옥상 아래로 보이는 수많은 집들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는데 이제 그 불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사연과 사랑을 품고 있는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높은 탑 위에 고립된 외로운 왕자가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땅을 딛고 서 있는 평범하고 행복한 한 남자였다. 그는 여름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여름 또한 그를 꽉 껴안으며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대답했다. 성북동의 작은 옥상 위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며 서울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이 써내려갈 사랑의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며 그들의 겨울은 언제나 봄처럼 따뜻할 것이다. 강도진과 한여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 주었고 그 기적은 100층의 차가운 사무실과 언덕 위에 낡은 집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외로운 영혼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불빛이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밤하늘 멀리 퍼져나갔다.